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 체조부터 하고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깁니다. 바로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 저자는요, 장동철 씨가 되겠고요. 자, 이 책은 특이합니다. 뭐냐면요, 편지. 이 편지를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책으로 써다 아주 특이한 소재인데요. 그러면 그런 그 책을 제가 두 권을 읽었는데 한 권이 뭐냐면 바로 심영복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 책은요, 심영복 교수가 20년 동안 이제 징역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에 편지를 써요. 20년간.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형님, 형수 또는 동생 재수씨 있죠. 예. 그래서 그 쓴 편지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정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책으로 쓴 게 내용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도산에서 빌리면서 이 책도 편지를 책으로 썼다 바로 빌려버렸어요. 근데 잘 빌려봤습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이 장동철 씨는 뭐냐? 그 현대자동차 그룹 있죠. 현대차 그룹에서 부서장까지 진급을 했어요. 부서장 임원으로.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현대차에 근무하면서 17년 동안에 후배들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침 편지를 써요.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몇 통? 17년 동안에 3,000통.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편지 내용이 괜찮은 걸 다 추리고 뽑아서 이 책으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인생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따로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 세 가지 아십니까? 네. 도박장에 없는 것 세 가지요. 첫 번째가 창문이 없습니다. 예. 창문이 없더라. 두 번째는요. 자, 이 노름장에 가면 시계가 없어요. 벽시계. 예. 시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네. 도박장에서 없는 것 세 가지, 창문, 시계, 거울.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도박장 이거는 아주 부정적이니까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냐? 바로 이 창문과 시계와 거울은요, 도박장에서도 없기는 하지만 거꾸로. 자,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자, 성공하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바로 창문과 시계와 거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창문이 뭐냐? 예,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창문 밖을 바라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포항에 있는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서 야, 영철아, 정말 고맙대요. 예, 뭐냐면요, 이 친구는 수십억 대 재산을 만들고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이제 큼직한 문구점하고 서점을 같이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인생이 너무 무료한가 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책을 코칭 받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제가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개한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일상생활 하다가 관점을 벗어나서 창문 밖의 세상,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계. 바로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볼까요?
하루 24시간이죠. 하루 1440분입니다. 하루 86,400초요. 저는 늘 의식하지만은요, 하루에 86,400초다. 근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자기개발 작가가요. 86,400초, 하루 86,400초를 얘를 싹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달러를 집어넣더라고요. 86,400초가 아니고 86,400달러요. 하루를 86,400달러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멋진 말이죠. 86,400달러면 하루의 가치가 1억이 돼요. 1억이나 돼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간을요, 허투루 함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것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울입니다. 자, 거울은 뭐죠? 자기 성찰이죠.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요즘 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안 쓰시죠? 오전반 수업하면서 학생들 다 물어봤더니 일기는 아예 잊고 살더라고요. 예. 제가 이 일기를 쓰고 있는지, 일기. 정확히 5년째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기,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줄 내지는 두 줄 짧게. 예. 아침 또는 자기 전에 항상 두 줄은 늘 쓰고 일기를 썼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5년째입니다. 자, 오늘이 4월 18일이죠. 자, 4월 18일. 20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 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줄, 두 줄 일기가 벌써 5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일기를 쓰게 되면 1년 전 쓰는 일기능이 보이고 2년 전 살았던 것, 3년 전, 4년 전 해서 그대로 똑같은 오늘인데 1년 전, 2년 전 해서 과거 날, 오늘을 그대로 비교시거든요.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기를 10년치를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쓰니까 도움되더라고요. 항상 하루하루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성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의 세 가지 흐름도 자, 창문 밖을 보는 세상을 가지자.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항상 매일 자기 성찰을 하자.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요. 교재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이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이 되고요. 한주금. 자, 그러면 한주금을 보게 되면 한 장을 넘겨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이 있죠. 설립효과. 자, 펴서 버립니다. 보지 마세요. 네모 3번부터 보시면 돼요. 3번. 한주금의 주요 업무. 자,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제목만 밑줄 납니다. 자, 먼저 1번. 보금자리론 밑줄.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2번. 주택보증 밑줄.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한주금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연금 밑줄. 4번. MBS 발행 밑줄. 이 네 가지가 한주금의 주된 업무가 돼요.
자, 이 네 가지 업무 중에서 1번과 3번이 있죠. 1번 보금자리론, 다음에 3번 주택연금. 그래서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은요, 우리 시험에 직접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목차 보니까 걸어 3번 보금자리론, 걸어 4번 주택연금.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을 잘 쳐야 돼.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지? 보금자리론보다는 원래는요, 주택연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원래는 주택연금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작년 대비 내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한 문제 출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원래 나온다면 바뀐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은 제가 1월달, 2월달 강의를 하면서는 따로 숙지를 들었습니다. 꼭 PC 한주금의 홈페이지 검색해서 따로 요거 두 개만큼은 한번 훑어보라고 제가 숙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재가 자, 분량도 좀 있거니와 또 바뀐 내용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한주금 홈페이지를 일일이 분석해서 그동안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 노트를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강의 노트. 특히 주택연금은요, 바로 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따로 정리됩니다. 강의 노트를 보시면 목차 4번이죠. 한주금. 첫 번째, 보금자리론. 자, 보금자리론은 좀 비중이 떨어지니까 좀 가볍게 봅니다. 먼저 신청 대상을 보게 되면 바로 민법상 성년이죠.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주택수는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금리. 금리는요, 고정금리 동그라미. 자, 조심하세요. 고정금리이지 변동금리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고정금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주금 사이트를 보니까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괄호 보게 되면 연 4.15%에서 4.45%까지 와, 금리가 4% 돼요. 꽤 높잖아요. 고정금리가 되고요.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요, 등기부상 주택인데요. 자, 자, 6억, 이거 숫자 틀렸습니다. 6억을 고쳐주세요. 6억 X하고요, 6억 고쳐주세요. 6억이 아니고 9억입니다, 9억. 예. 타이핑이 잘못되었어요. 따라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얼마까지? 9억짜리 주택까지만 된다는 말이죠. 9억까지. 9억 기억하시고. 대출 한도는요, 자, LTV는 아파트 경우는 70%까지 가능하고, DTI는 최대 60%까지인데, 자, 대출 한도가요, 최대 얼마입니까? 5억 동그라미. 5억 동그라미. 자, 작년에는, 바뀌기 전에는요, 3억 6천이었거든요. 3억 6천에서 5억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억짜리 대출이 최대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 5억입니다, 5억. 5억은 꼭 기억하세요. 5억이다. 자, 대출 기간은 숫자 5개를 기억합니다. 10년, 15년, 20, 30, 40, 50 해서 10년에서 50년까지가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출발해? 10년부터 출발하지 5년짜리는 없어요. 언제부터? 10년부터 출발합니다. 10, 15, 20, 30 다음에 10, 15, 20, 30, 40, 50 예, 10에서 50까지입니다.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밑줄 하세요. 조기 상환 수수료, 정도 상환 수수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과거는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었다. 3년까지는 인정이 됐는데요. 아예 없다라고 못 박아놨더라고요. 정도 상환 수수료 없다. 다음에 주택연금, 요거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 하게 되면 이걸 볼까요?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 구조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이제 만 55세다. 만 55세. 자,
만 55세 이상이죠. 그런데 갖고 있는 주택을 이제 건전함을 설정해요. 주택 연금을 받기 위해서 따로 이제 건전함 설정합니다.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1순위 건전함을 설정해서 사망할 때까지 이만큼을 빌리기로 하고요. 빌리기로 하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생활비 타서죠. 매달마다 연금 받는다 해서 계속 사망할 때까지 자 연금 받죠. 생활비 타서는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후대책입니다. 노후대책. 자 이렇게 주택연금을 혹시나 가입했다면요. 가입했다면 여러분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릴래요? 알리지 않을래요? 절대 연금 가입했다고 알리지 마세요. 만약 연금 가입했다고 알리게 되면 자식들이 효도 안 합니다. 자기들 상속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를 안 해요. 명절 때 되면 안 내려와요. 촌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럴 거니까 절대로 비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연금 요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주택연금 표를 보겠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요 부부 중 한 명이 자 만 55세 동그라미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주택 보유수 두 번째 칸. 자 첫 줄 밑줄 아세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얼마? 9억 이하다. 자, 반복합니다. 앞에서 보금자리론도 9억까지고요. 주택연금도 9억까지다. 금액은 9억입니다. 9억. 다음에 대상주택. 대상주택을 보게 되면요. 단어 3개를 밑줄입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이 9억 이하 주택 밑줄.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가 된 노인 복지주택 밑줄. 즉, 실버타운을 말하죠. 다음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 밑줄. 이 세 가지가 바로 대상 주택이 됩니다. 다음에 대출 금리는요. 변동금리 동그라미, 변동금리. 자, 비교합니다. 앞에서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주택연금은 뭐? 변동금리다.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변동금리가 돼요. 자, 보증기한은 사망할 때까지죠. 사망할 때까지. 담보 적용 방식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왜? 담보 적용 방식이 원래 왕창 들어갔거든요. 원래 요령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할 겁니다. 두 가지죠. 자, 두 단어를 밑줄 하세요. 저당권 방식 밑줄, 신탁 방식 밑줄. 그래서 얘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담보 적용은 두 가지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다. 두 가지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래 주택연금에서 출제가 된다면 요거 물을 거야. 틀린다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방식이 뭡니까? 신탁 방식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먼저 저당권 방식은 문장 그대로 보세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의 저당권만 설정해요. 문장 쉽잖아요. 뭐 소유를 가지면서 저당권만 설정해. 그러나 신탁 방식은요. 소유자가 한 주금에 신탁한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긴다. 소유권을 신탁하잖아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안 넘기고 저당을 설정해 저당권 방식이고 소유권을 넘겨버려 내가 바로 신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은 자 좀 더 내용을 짚으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살짝 많은 관계로 빠뜨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주금 자 한주금 홈페이지 오늘 1교시 마치시면 한주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별도로 이제 한주금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이 나와요. 그럼 주택연금을 안내하는 안내 동영상. 얘를 제가 그저께 들어보니까 한 15분쯤 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아주 알기 쉽게 안내를 친절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점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 안내 동영상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안내가 잘 되어 있거든요.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왜? 신설되었으니까. 자, 지급 방식도 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죠.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인데, 종신 방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정액형, 초기 정액형, 정기 정가형, 세 가지가 있다. 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출금 상환입니다. 자, 대출금 상환은요, 이용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죠. 예. 그러면 처분하면서 일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아래 표가 있죠. 얘도 출제가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자, 금액 비교에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줄 있잖아요. 첫 번째 칸은 주택 처분 금액이 크대. 이 말은요, 집을 파니까 금액이 많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해서 금액이 많으면요, 금액이 남겠지.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주택 처분 금액이 작아요. 작아요. 그걸로 연금 지급 총액이 많더라. 연금은 많이 나갔는데 집값이 처분 금액이 작대. 얘가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참고로 주택 처분 금액에다가 숫자를 적어줄래요? 4억 적어주고 4억. 다음에 오른쪽 연금 지급 총액은 5억 적어주고, 처분은 4억인데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래.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주택 연금에서 주택의 금액은요, 자, 9억까지죠. 9억까지.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을 8억 잡을게요. 8억. 8억이다. 자, 8억짜리 주택을 이제 연금을 계속 받다가, 자, 10년 뒤건 20년 뒤건 언젠가는 사망할 거잖아요, 사망. 그럼 사망하게 되면 이 갚을 돈이 있잖아요. 갚을 돈이 있다. 예.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 금액이 총 5억 잡을게요. 자, 그래서 연금을 5억 받았었어요. 예. 연금 지급 총액입니다. 그런데, 자, 8억짜리 주택이 사망할 때, 한 10년, 20년 지나다 칩시다. 그러면, 8억짜리 주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만약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자, 오른 집값 팔아서 5억 다 갚아버리고 돌려주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다. 정반대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8억짜리 주택이 흐름이 되게 안 좋아서 반토막 났어요. 얼마? 4억이다. 네. 집값이 하락했잖아요. 처분 가격이 4억입니다. 연금 받아 먹으니 5억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 손해봤지?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이 은행은 손해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억. 그 내용을 또 밑줄합니다. 표를 보시면서. 자, 부족분이 1억이죠.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 못해요. 청구 못한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이때 손해보면 1억은요, 부족분입니다. 얘는요, 어떻게 합니까? 상속인한테 청구 못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바로 한주금이. 한주금이 주택임금 보증을 썼으니까 이렇게 손해가 생기면 한주금이 다 메꿔놔야 됩니다. 한주금이 메꿔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살펴보았는데,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은 원래 내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높아요. 만약 묻게 되면, 자, 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특히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은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보았는데요. 결국 주택연금은 내가 가진 집을 잡혀가지고 생활자금 받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합격하시면 따로 중개 실무하시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요, 주택연금보다는 뭐가? 농지연금. 농지연금의 매력이 있어요. 다만 얘는요, 여러 가지 제한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농지연금은요, 농사를 5년 이상 지어야 됩니다. 농사 5년.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나이가 만 65세예요. 65세 이상입니다. 이것만 갖추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농사 5년 지어야 되고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지 이걸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추게 되면 얘는 매력이 있어. 왜냐?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해요. 예. 싸게 매입하고 있는 공시지가 있죠. 예. 그 기준으로 연금받게 되면 대출을 이빠이 받거든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택연금과 비교 안 될 만큼 따박따박 연금을 많이 받아쓸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농지값도 올라가잖아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농지연금은 때로는요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택연금보다는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이거는 좋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 한 주간 마치겠고요. 다음 차트 넘어가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자, 교재 250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 부동산 투자회사를 봅니다. 바로 리츠죠, 리츠. 자, 리츠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기 전에 잠시 강의 노트 볼까요? 자,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목차가 5번이 있죠. 5번 목차가 공급자 금융이에요. 공급자 금융인데 목차가 1번, 2번, 3번 나오잖아. 1번은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리처는요, 화살표. 책을 보고 공부할 책. 책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목차 2번 PF 금융,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얘는 이제 그림이 좀 있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뭘 가르친다? 공급자의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즉 공급자 금융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리처는 책을 보고 공부하자. 지금부터 책을 봅니다.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 리처의 개념이 나요. 자, 리처 개념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리처 개념이 뭐냐? 자, 리처를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회사죠. 당연히 얘는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리츠. 그러면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 누구에게? 개인들에게요. 즉 소액 투자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것만큼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는다. 공급자 금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뭐죠? 연말에 배당 받죠. 배당. 배당 받기 때문에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그래서 자, 배당이 목적이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지분금융 또는 지분증권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금융. 네,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크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자본금을 갖고 여러 분야의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리츠에서는요, MBS를 사고 팝니다. 지난주 공부했죠? 저당담보증권입니다. 자, 이것을 사고 판다. 그러면 이제
MBS를 사고 판다. MBS의 목적이 뭡니까? 얘는요, 이자 수익이 목적입니다. 자, 배당이 아니고 이자가 목적이면 뭐라고 했다? 바로 지분금융이 아니고 부채금융. 그래서 얘는요, 부채금융 대표적인 부채증권이다. 꼭 비교합니다. 리처는 지분증권 배당이 목적이고 저당담보증권 MBS는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증권이다. 꼭 기억합니다. 다음에 리처는요, 부동산 개발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 상가 빌딩을 짓더라.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월세 받죠? 임대료식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로 상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임대료 수익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요. 다음에는 회사가 다 쓰러져 갑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회사가 돼요. 역시 자금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자금을 또 투자해서 이 회사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아주 큰 반대가 없고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당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배당으로 돌려주더라. 배당으로. 연말에 배당으로 돌려주더라. 자, 이런 형태가 바로 리처,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괄호 1번 개념을 보시면 1번 리처란 두 줄만 밑줄 하세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어떻게 자금 모죠?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또는 유가증권 즉 MBS를 말이요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연말에 배당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리처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리처의 특징 2번은 X 보지 마세요. 시험과 관계없다. 버리시고. 그리고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의 리처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자, 법률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죠.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법, 영, 규칙 요 합쳐가지고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한다. 큰일 납니다. 양이 많아요. 어떻게 법률, 시행령, 규칙을 다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긴 잘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요.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 그거 아닌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문제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최대한 이 리처는요. 시험에 나올 것만 최대한 압축해서 나올 것만 체크하고요. 그리고 마음 비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먼저 자, 우리 지금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류가 3가지 있죠. A, B, C.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 구조조정 리처. 얘를 줄여가지고 CR 리처라고 불러요. CR 리처. 자, 그래서 종류가 3가지입니다. 먼저 자기관리 리처, 다음에 위탁관리 리처, 다음에 구조조정 리처는 줄여서 CR 리처.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기관리 리처는 화살표 해서 실체가 있다. 실체 배사라고 적어주면 돼요. 실체 배사. 위탁 리처나 CR 리처는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회사, 즉 명목 회사가 돼요.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실체가 없다. 명목 회사. 다시 말하면 서류상 회사죠. 페이퍼 컴퍼니. 그럼 이제 얘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2가지죠. 첫 번째, 항상 근무하는, 상근하는, 항상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이 없습니다. 임원과 직원이 없다. 즉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두 번째.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점포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업무를 맡기더라. 위탁하더라. 누구에게 위탁하죠? 바로 AMC, 자산관리회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요. 자, 상관하는 임직원이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 형태는 바로 자기관리 리처라고 한다. X. 틀리잖아요. 싹 바꿔서 묻잖아요. 그래서 그럼 실질서는 뭡니까? 둘 다 있는 경우죠. 상관하는 임직원도 있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다 지점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탁관리를 잘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반복 확인합니다. 책을 보시면요. A번. 자기관리 리처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자, 자산 운용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군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밑줄. 다음에 B번요. 자, B번, C번 같은 맥락인데요. 위탁 리처나 CR 리처는 실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자, 위탁 리처는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위탁관리 리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는요. 자, 이런 설명을 바꿔서 묻더라. 이러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4분 내랍니다. 구체적인 리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니까 자, 법조문을 옮겨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군데군데 밑줄이 됐을 거예요. 자, 밑줄을 또 반복 보기는 또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밑줄은 다 꺼드렸고 그러면 한 넉 장을 넘기니까 몇 페이지죠? 258페이지입니다. 자, 258페이지를 보게 되면 258페이지. 8페이지를 보니까 표가 나오죠. 자, 해서 이번 과정은요. 표를 보고 비교적 냅니다. 표를 보고요. 자, 표를 보시면 자, 크게 세 가지가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CR 리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필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세 번째 항목 보시면 세 번째 제목이 뭐죠? 주식 분산. 자, 주식 분산은 쉬운 말로 뭐죠? 1인당 소유 한도를 말해요. 1인당 소유 한도. 주식을 최대한 1인당 소유 한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자기관리 리처는 1인당 50% 동그라미 50%. 50%는요. 빨간 동그라미. 중요한 거예요. 50% 동그라미. 위탁관리 리처도요. 1인당 50% 이내. 50% 빨간 동그라미. 반복합니다. 1인당 초과 소유 한도는요. 자기 리처나 위탁 리처 둘 다 50% 초과 소유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러면요. 40% X, 30% X, 20% X. 숫자가 쉽죠? 50%, 50%. 그리고 CR 리처는요. 제한 없죠. 적용 배제가 돼요. 그래서 50% 초과 소유 한도는요. 자기관리 리처와 위탁관리 리처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주식 공모는요. 주식 공모. 발행 주식 총수의 30% 동그라미. 위탁 리처도요. 30% 이상 30% 동그라미. 그래서 자, 둘 다 자, 공모는 얼마까지?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CR 리처는 적용 배제가 돼요. 관계가 없다. 두 칸 내려가요. 두 칸. 자산의 구성. 자산의 구성. 자기관리 리처와 위탁 리처는요. 똑같잖아요. 부동산은 70%, 70%. 그럼 두 번째 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은 10% 이상이니까. 그러면 70%, 20% 합치면 80%죠.
그러니까 총 자산의 80%인데 그 중에서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알리처는요. 자, 70%가 뭐죠?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80%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칸 내려가요. 설립자본금, 최저자금 여기다가 또 별표하시고 얘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숫자 꼭 기억하세요. 설립자본금은요. 자기관리리처는 5억 동그라미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다음에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 3억 동그라미. 지금 5억과 3억도 빨간 동그라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억, 3억 꼭 기억합니다. 중요해요. 이때 설립자본금 5억과 3억은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자, 왼쪽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줍니다. 설립 시 자, 현금이 아니고요. 바로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안 돼요. 현금만 되지 현물 출자는 안 된다. 따라서 설립할 때는 현금만 5억 이상, 3억 이상이지 현물 출자, 즉 부동산 등으로 물건으로 부동산 등으로 출자가 어렵다. 그래서 현금 출자만 가르칩니다. 현물 출자 안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리처는 70억 동그라미 70억 이상이고요.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 50억 동그라미 50억 이상이다. 50억 이상. 한 칸 내려가세요. 자금 차입과 자 여백에다가 하나 밑에다 하나 적어줍니다. 자금 차입과 밑에다가 사채 발행.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입니다. 그럼 차입과 사채 발행은 가능하죠. 얼마까지 가능하지? 자, 똑같죠. 세 가지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2배 해서 2배까지 차입과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법인세가 혜택 받는 것은 두 가지죠.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다. 공통점이 뭐죠? 명목회사.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 법인세가 면제 받습니다.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자, 이어서 네모 7번 부동산 개발 금융인데요. 그러면 고래 1번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줄여서 PF 금융입니다. PF 금융. 자, PF 금융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빨리빨리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F는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림으로. 그림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따로 목차 2번 PF 금융 나와 있죠. 그림.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나와요. 자, 사업주가 쉬운 말로 건설회사죠. 건설회사. 그러니까 어느 건설회사가 자, 좀 한참 떠는 지역이 있다. 예컨대 막 평택점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떠는 지역에 엄청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짓자. 몇 세대? 자, 아파트 짓게 되면 이때 들어가는 총 금액이 1,000억이 필요하대. 1,000억. 워낙 동네가 좋아요. 1,000억이 필요하대. 그런데 건설회사가 1,000억이 없잖아요. 1,000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네모 금융단 나와 있죠. 금융단 하게 되면 은행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은행입니다. 여러 은행. 그래서 1,000억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합니다. 금융단에게. 그러면 은행의 전문가들이 실사 나와요. 현장을 탁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이거 빌려주면 좋겠다.
그대로 오케이 1,000억 빌려주겠대요. 다만 조건이 있다. 너한테는 직접 안 빌려주겠대요. 직접 빌려주면요, 이 사업주는요, 이 돈을 딴 데 현장에 다 써버리거든요. 돈이 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너는 못 믿겠어. 대신에 이 아파트만 짓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래요. 바로 프로젝트 회사가 돼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를 설립하면 이 회사는요, 오로지 요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 빌려주겠대요. 당연히 사업주는요, 프로젝트 회사를 얼른 설립할 겁니다. 설립해요.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 회사는 오로지 이 아파트만이 목적입니다. 얘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이렇게 1,000억을 빌려주더라, 1,000억. 그리고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요, 분명히 별개예요. 별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 법률 모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용 관계가 전련돼서 딱 끊겨져 있죠. 그래서 별개 회사입니다. 별개. 그럼 이때 프로젝트 회사는 오로지 이 아파트만 짓는 게 목적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SPC라고 불러요. 해석하면 특수 목적 회사가 돼요. 그래서 S가 스페셜, 특수한, P가 퍼포즈, 목적이죠. 다음에 C가 컴퍼니, 회사를 가리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사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하죠. 이 회사는요, SPC, 특수 목적 회사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1,000억을 빌렸잖아요. 담보대출이 아니다. 담보가 없어요. 담보대출이 아니고, 자, 뭘 보고? 장래 수익성입니다. 장래 수익성. 이것 보고 돈을 1,000억씩 빌려준대요. 확신한 사업이니까 1,000억 빌려주는데, 장래 수익성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남해 안에, 남해 해안 바다, 이 바다에 엄청난 석유, 해서 엄청난 원유가 매장이 되었다면, 와, 대박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는 이 장래 사업성은 엄청나죠. 이것만 보고도 이제 은행들은요, 이 장래 사업성을 보고 몇천억을 막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담보대출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 사업 보고, 사업성 보고 돈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처음에 빌렸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결과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이 O가 되거나 X가 되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OX,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됐대. 다시 말하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전부가 그대로 완판 다 팔려버렸습니다. 끝났죠. 이러면 대박입니다. 그럼 얼마 들어왔지? 2,000억이 들어왔대. 가장 이상적이죠. 이러면 대박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빌려서니까 돈 갚아야지. 최우선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리금 갚자. 이때는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담보가 없잖아요. 이때는 금리가 높아요. 은행도 금리가 꽤 높다.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 다 갚아주고 이제 많이 남았죠. 남은 것을 이제 사업주에게, 모 회사에게 이렇게 모두 돌려준다. 얘가 다른 말로 본다면 실적 배당이죠.
자, 다 배당으로 돌려주니까 결국 목적이 달성되었죠. 이때는 이 법인은 해산,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얘가 뭡니까? 사업이 안 됐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요즘 상이 얼마나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래서 3분의 1만 팔렸네. 분양이 터무니없이 낮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쪽박이죠. 그래서 들어온 돈은요, 1,000억을 빌렸는데, 원금으로 1,000억인데, 들어온 돈이 500억밖에 안 들어왔대요. 조졌네요. 어떡합니까? 이러면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예.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때는요. 100억밖에 없어요, 돈이. 내가 뭡니까? 당의 현금 흐름입니다. 당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500억밖에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 회사는요, 얘를 그대로 주면 돼요. 얼마? 500만 줍니다. 500억. 500을 이걸 다 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준 다음에 BJR 합니다. BJR 하는 거예요. BJR이 뭡니까? 배째라 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딸랑 주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몰라 배째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00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1,000억 빌려주고 500만 달러 받았잖아요. 얼마나 손해봅니까? 원금만 해도 마이너스 500억의 손해가 났지. 담보가 없잖아요. 손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은행은요, 사업주에게, 야, 우리가 이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네가 갚아. 네가 갚아. 따라서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못합니다. 왜? 얘들은요, 별개의 독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소구 금융, 이렇게 불러요. 비소구 금융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손해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입니다. 또는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소금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제한 소금 금융은 얘는 쉬운 말로 네가 전부 다 책임은 못 져도 일부는 책임져라. 일부 책임. 일부 책임은 지가 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처음에 사기시 낼 적에 은행이 요구를 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돈 다 빌려줬는데 안 될 수가 있잖아. 안 될 수가. 이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처음부터 네가 보증을 서라. 적어도 한 10% 선. 10%만큼은 책임 보증을 서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는 거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제한 소구금융 얘기 불러요. 어쨌건 손해가 났다. 사업주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결국 은행이 1,000억을 빌려줬어요. 이때 1,000억은요. 사업주에게 빌려줬습니까? 프로젝트 회사에 빌려줬습니까? 이렇게 빌려줬죠. 이렇게 1,000억을. 이렇게 빌려주니까 얘는 누가 되지? 은행은 채권자가 되고요. 얘가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렸고 이 관계지 사업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장부에는요. 1,000억의 채무가 전혀 규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을 부배금융 이렇게 불러요. 부배금융입니다. 자, 부배금융은 말이 어렵다면 여기다가 장자만 딱 집어넣자. 뭐죠? 장부외금융. 사업주의 장부는 채무가 1,000억 채무가 기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장부는 기재가 되지 않는 부외금융. 이 회사는 관계가 없는 장부외금융입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는요,
이만큼의 채무가 개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요, 더욱더 튼튼해 보이겠죠. 그것만큼 채무 수용 능력이 든든해 보입니다. 향상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 우리 시험에서 부배 금융은 누구 겁니까? 사업주. 부배 금융은요, 사업주의 장부에 채무가 개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반복합니다. 사업주의 부배 금융 효과이지. 자, 금융기관 넣으면 틀린 말입니다. 금융기관은 엄연히 전액 빌려줬으니까 장부 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배 금융하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예. 따라서 부배 금융 효과는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의 효과입니다. 사업주의 효과이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PF금융을 이해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 PF금융은요, 담보대출이 아니고 반드시 장래 수익성, 장래 사업성을 보고 빌려준다.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있는 것만, 당연히 있는 것만 되돌려준대요.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비소구 금융이고요. 또 사업주의 장부에는 채무가 개지가 안 돼 부배 금융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 끝났으니까 책을 보고 확인합니다. 책을 볼게요.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258페이지요. 자, 258페이지. 자, PF금융에 1번 의 있죠. 기업번 두 줄이 있죠. 기업번 보시면, 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자, 계약에 따라서 미래의 발생을 위출하세요.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초달하는 금융기법 밑줄. 자, 여기서 사업의 자체 자산, 얘가 더 쉬운 말로 이거죠. 장래 사업성, 장래 수익성입니다.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대요. 장래 수익성, 장래 사업성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특징 넘어가요. 특징. 자, 특징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단어 다 나오죠. 자, 프로젝트 금융은 신용분리 뭡니까? 얘랑 얘는 독립된 회사잖아요. 서로 신용이 분리되어 있고. 다음에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또는 부의 금융. 당사 간 위험 배분이다.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니은번을 모두 밑줄합니다.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 제목을 밑줄하시고, 디귿번 부의 금융 효과도 밑줄하시고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뭐 표 같은 거는 우리 시험과 거리가 멀고 패스합니다. 이제 남은 게 261페이지. 괄호 2번요. 메자닌 금융. 자, 메자닌 금융은요, 첫 줄. 메자닌 금융이란 밑줄 아세요?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섞은 겁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친 겁니다. 주식은 뭐죠? 배당. 주식은 배당이니까요. 다른 말로 지분금융. 지분금융이 되고요. 다음에 채권은 이자가 목적이죠. 이자가 목적이니까 뭐지? 부채금융.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은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다 양다리에 걸쳤죠. 두 가지 성질을 둘 다 가진 것이 바로 메자닌 금융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줄 보시면요,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밑줄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밑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의 예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주식과 바로 사채 성격을,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요. 강의 노트. PF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3번이 뭐죠? 부동산 신디케이트죠. 부동산 신디케이트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